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29번째 고투마켓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투마켓의 전략 수립을 위한 현상 분석을 두 가지를 마쳤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영역을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라우트, 우리서부터 고객까지, 시장까지 가는 경로상에 어떤 경로들이 있는가, 우리 회사에 거기와 시장의 갭을 말씀 나눴고, 두 번째 나눴던 것은 우리의 파트너 또는 인플루언서 온 오프의 캐퍼빌리티를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논의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아이다입니다. 아이다는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네 스텝을 말씀드리지만 B2B에서 이 아이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의 회사의 고투마켓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인력 배치의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하는 두 가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다부터 말씀을 나누시죠. B2B 세일즈, 영업에서 왜 아이다일까? 아이다는 이미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소비자가, 고객이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네 단계를 말씀드리면, 근데 B2B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때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서점의 매출이 온라인 매출을 앞서고 있지만, 온라인 서점 매출이 도서 매출이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없이 많은 서점들이 대한민국에 있죠. 대형 서점들이 2,000개가 넘는 서점들이 있지만, 이런 서점들의 모습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흔히 강연할 때는 직접 물어보기를 하죠. 어떤 특정 서점을 얘기해서 가보신 적이 있느냐, 가보셔서 거기서 왜 가셨느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나오시느냐.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살 때는 인터넷을 조회한다든지 남의 추천을 받든지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지만, 과거의 서점은 어땠습니까?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의 서점의 문화는, 사람들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가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주로 서점에 갈 때가, 제 창피한 말씀이라면 약속 시간이 좀 빌 때 서점에 잠깐 가서 어떤 책이 있나 들어보고 들쩍들쩍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교육할 때 질문했을 때 한 25%의 고객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되죠. 새로 나온 책을 보거나 요새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책을 사십니까? 이 책이 좋네, 하나 사야 되겠네, 메모하고 나오죠. 그래서 어디 가서 사십니까?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시죠. 이 고객이, 이 독자가 책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오프라인 매장이죠. aware, attention, interest를 가질 때까지는 서점에서 가지게 되고, 사야 되겠다는 디자이어까지도 서점에 생기지만 액션은 어디서 일으킵니까? 바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고투마켓에서 왜 아이다를 말씀드리느냐. B2B의 많은 고객들도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선호를 갖게 하는 그런 과정과 구매하는 채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다의 의미를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반추드리는 겁니다. 실제 B2B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제가 간단히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죠. 벌써 한 6년 넘게, 7년 정도 되는 일이네요. 부산 지역에 어떤 사무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쪽의 시장을 주로 선도하는 저희 협력회사 사장 5분하고 점심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장 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회사라는 CEO 한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 부사장님은 왜 그 회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우리 부산의 모 호텔에서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육이었죠.
대단한 소프트웨어 발표회가 있었고 거기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참 성황리에 행사를 마쳐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전날 저희 요새 흔히 얘기하는 AI, 인공지능의 한 계열인 소프트웨어의 주축을 하는 세미나가 반나절 동안 호텔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500명 정도의 지역에 있는 고객분들 또는 협력사분들 또는 뭐 학교의 학생들까지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님, 회사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전략적인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모아놓고 대규모 세미나를 한다고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실제 고객에 맞게끔 버전을 만들어서 데모 버전을 만들거나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실제 파이로트 프로젝트를 해서 고객의 직접 의사결정에 관련된 분들을 모아놓고 데모를 했을 때 비즈니스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은 회사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같이 개발해서 특정 목표를 하는 고객들한테 갔으면 벌써 당신네 회사는 1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고객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저희 파트너사 임원분이 저한테 지적을 하셨던 거죠. 정말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올라와서 우리 소프트웨어 쪽을 맡고 있는 리더에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파트너의 CEO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100% 우리가 다시 한번 곰씹어보고 전략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고객이 어떤 과정으로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고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과 떨어진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들어와 계신 많은 B2B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벤트로 뭘 한다든지 어떤 습관적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공개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모든 과정을 모든 예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예가 이러한 유사한 예가 더 심각한 예들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B2B 비즈니스의 기회관리, 영업관리라는 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죠. B2B의 영업기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의 니즈가 있죠. 니즈로부터 우리는 기회를 발굴하죠. 기회를 발굴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데 납품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죠. 시장의 니즈로부터 영업을 기회를 만들어내는 유효한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을 기회 발굴이라고 하죠. 흔히 많은 기업들이 opportunity ide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 기회를 발굴하죠. 영업 기회를 발굴하는 영업 직원들이 있고 영업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발굴된 영업 기회를 그 영업 발굴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까? 작은 규모의 단순한 소프트웨어와 단순한 솔루션과 단순한 제품이면은 영업을 발굴한 사람이 고객을 설득해서 비즈니스를 끝까지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복잡한 비즈니스 전문성을 소유될 때 어떻게 보통 벌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영업 기회가 발굴되면 고객을 상담하고 고객을 설득해가고 그것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은 바로 수주활동의 opportunity owner에 의해서 opportunity ownership이 달라지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회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I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죠. 어떤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서 영업기회가 발굴됐을 때 전문가가 뛰어들기도 하죠. 부동산에서도 실장이 있고 실제 계약을 해나가는 파이낸스, 부동산 또는 중개 컨설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다 이런 과정으로 가죠. 영업기회를 발굴하는 것과 영업기회를 클로징하는 것. 그러고 난 뒤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영업은 영업을 발굴해서 계약하고 이행하는 또는 수주하고 이행하고 납품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채널에 의해서, 한 회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왜 우리를 아이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B2B의 영업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영업의 기회를 발굴하고 수주활동을 하는 것, 고객의
니즈를 끌어내는 단계까지를 I 또는 D까지 awareness, attention plus interest plus desire까지 끌고 가는 과정과 여기 action까지 이루는 과정을 쪼개서 보면 밑에 아이다와 매치시키는 표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다를 우리는 B2B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저는 영업의 기회 발굴과 수주 활동 둘로 쪼개서 이 둘의 채널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진리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다. 영업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흔히 목동 같은 영업이 있고 파머 같은 영업이 있고 헌터 같은 영업이 있고 전사와 같은 영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고객에 따라서 복잡성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영업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업의 직군을 나타내지만 흔히 우리는 새 중에 딱새, 찍새라고 있습니다. 찍새, 딱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먹이를 찝어오고 지켜주는 하물며 법률사무소에서도 법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오는 찍새라고 하는 은어가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그런 은어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똑같지요. 비즈니스는. B2B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 하나인 것 같지만 비즈니스 채널이 하나인 것 같지만 고트마켓에서 플레이하는 파트너들이 하나인 것 같지만 다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을 제가 지금 아이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쪼개서 볼 것이냐? 는 OI와 OO, 아까 영업의 기회 발굴이라는 Opportunity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수주활동이라는 Opportunity Ownership, 이런 관점의 라우트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우트 분석을 할 때 우리는 라우트 상에 어떤 라우트가 있고 거기에 갭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쪼개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라우트를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다처럼 넷으로 쪼개서 보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B2B의 특성상 저는 그냥 OI와 DA를 쪼개서 AI와 DI를 쪼개서 AI를 OI로 DA를 OO로 봐서 이렇게 두 관점으로 보셔라. 첫 번째 스텝. 그래서 쪼개서 보시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라우트별로 1번 라우트의 OI, 2번 라우트의 OI, 1번 라우트의 OO, DA 이렇게 구분해서 쪼개서 한번 펼쳐 보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OI 상에서 어떤 갭이 존재하는지 DA 상에서 또는 OO 상에서 어떤 갭이 발생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까 부산에서 제가 만났던 소프트웨어 전문 CEO가 하시는 말씀이 영업계를 발굴하는 게 호텔에 사람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객의 접점을 갖고 있는 이런 파트너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들과 논의를 통해서 기업 OI를 발굴해내는 방법이 더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리를 지난주에 했던 걸 라우트를 하나로 봤던 것을 OI와 OO 또는 AI와 DA로 구분해서 한번 쪼개봐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장에 이런 OI 또는 이런 OO의 라우트별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어떤 플레이어들을 알고 있느냐 플레이어를 적어보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사업부 입장에서 플레이어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채널들이 되겠죠. 그 채널도 여러 회사가 존재하겠죠. 이름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메이저 플레이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OI가 되는 게 몇 퍼센트냐? 우리가 발굴되는 영업계 몇 퍼센트가 이런 플레이어를 통해서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 부산 지역이 제일 큰 그 회사가 부산 지역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거의 20%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회사를 통해서 OI가 발굴되는 게 몇 퍼센트인가? 그때 데이터상으로 우리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시장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갭을 정리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우리 두 가지 주제 이미 갭을 정리했었죠. 라우트상의 갭, 채널 캐퍼시티 갭. 오늘은 OI와 OO의 관점에서 AI와 DA 관점에서 갭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갭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고 왜 발생되고 있는가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아이다를 우리가 B2B에서 정리한 SES 현상 분석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세 번째 꼭지의 갭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SES 분석의 네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바로 우리의 프로세스와 우리의 인력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흔히 파트너를 관리한다고 하죠. 채널을 관리한다고 하죠.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죠. 많은 기업들이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파트너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트마켓의 팀들은 파트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 파트너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영업이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고트마켓에 관련된 파트너와 관련된 팀들도 이런 프로세스 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캐퍼시티를 분석하는 거죠. 시장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우리 파트너 캐퍼시티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액션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포셀이 기억나십니까? 시장 기회가 얼마고 우리가 매출이 얼마고 파트너 캐퍼시티가 얼마니까 오른쪽에 하단부에 있었던 우리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 여기는 우리의 파트너가 부족하네. 리크루트를 해야 되겠네. 이런 액션을 벌어지죠. 리크루트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파트너를 우리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네이블먼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업과 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파트너 관리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관리와 지원이라는 영역의 일부분이지 파트너 관리가 전체가 아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빨간 커브입니다. 그렇죠? 캐퍼시티를 분석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파트너를 리크루트하기 위한 전략도 없고 이네이블먼트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협업이라기보다는 영업 결과에 몰입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얘기만 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업 사이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고객을 관리해서 영업 활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전부 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었던 것처럼 고트마켓에 채널 관련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앞부분에 캐퍼시티를 정확히 분석하고 리크루트가 제대로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죠. 그 대신 관리를 내주면 평형을 이뤘을 때 바로 파트너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프로세스의 관점이죠.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갭을 발견하실 것인가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개 스텝을 왼쪽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파트너와 고트마켓에 관련된 인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분석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리크루트먼트를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교육을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또는 영업과 협업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어떤 사업부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 보시면 A 사업부는 A 사업부대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고 B 사업부는 B 사업부대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정리를 할 때 2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실제 그 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인원을 카운트해라. 3명이든 4명이든 그 사람의 역할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지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캡을 쓰고 있는 사람을 정리를 해라. 근데 이것은 데이터의 왜곡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밑에 그 사람들이 4명이지만 한 사람이 10%의 워크로드를 거기에 쓴다. 그러면 FTE, 풀타임 인타틀먼트라고 얘기하는 실제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의 퍼센테이지를 써줘야지만이 정확한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에너지의 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윗줄에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인원을 쓰고 그 밑에는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일을 그쪽에 하는지를 정리하면은 우리 회사에는 A 사업부에는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몇 명의 인원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B 사업부는 그럼 전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렸던 고트마켓은 사업부별로 제품마다 다르다라고 전략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달리 운영돼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앞분 프로세스의 5 프로세스를 볼 때 공통 프로세스, 백오피스성 프로세스가 뭡니까? 캐퍼시티를 분석하고 리크루트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합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업부들이 같이 전략은 짜되 그것을 관리하는, 수행하는 스텝들은 이렇게 따로 흩어져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회사의 전체 사업부별로 분석을 하되 사업부별로 같이 고민을 하되 그 일을 전담적으로 하는 캐퍼시티 분석하는 전문가, 리크루트먼트 전문가, 이네이블먼트 전문가,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서 통합된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제품마다 고트마켓 전략을 달리 짜야 된다는 것은 모르면서 그래서 제품마다 전략을 짜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다 제품마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부마다 갖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업부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프로세스의 전문성을 부여하되 그 대신 이 일에
사고와 수립 과정의 전문 독립성이 보장하는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갭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인력들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가, 스캐터되어 있는가, 어떻게 사일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분석해내고 어떤 영역의 통합이 일어나고 어떤 영역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어떤 영역의 독립성을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의 갭 현장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4가지 영역의 갭 분석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전략 과제화시켜서 고토마켓의 전략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